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요건사실론에 대한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날입니다. 그 이야기를 공지한 바와 같이 그 이제 실제 시험은 기재례도 나오니까 이 기재례 해당 부분을 조금 수업 시간에 읽으면서 약간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건사실 우리가 약정 불이행에 관한 요건사실로 매매계약, 대여금, 임대차, 그리고 도급계약, 조합계약, 예금계약 등 약정을 이렇게 살펴봤고, 다음으로 권리 침해에 관한 요건사실로서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의 인도, 철거, 퇴거, 등기 말소 청구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독특한 관계, 그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이런 제도가 우리 법에 두 개가, 그러니까 민법, 실체법에 두 개가 들어가 있다. 원래 책임재산을 사전에 보존할 때는 가압류, 가처분 등을 통해서 하기도 한다. 이거는 이제 집행, 이거는 이제 보존소송이라서 전혀 다른 내용이고, 민법 실체법에서 이제 채권자 취소권, 채권자 대위권이 있는데, 이거는 실무에 비해서 시험 목적으로 더 자주 나온다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 청구를 복합해서 청구할 때 이 그 관계를 이어주기 위해서 채권자 대위권이 특히 많이 활용된다. 그러니까 그 채권자 취소권과 그 대위권의 요건을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쓰는지 이것도 좀 잘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특한 게 양수금, 전부금, 그리고 그 추징금 청구가 있는데, 이거는 그 다 이게 내가 첫 시간부터 여러분들에게 채권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걸 이제 하나의 그 권리로서 이전하는, 그러니까 승계, 처분, 이전하는 이런 관계에 있어서는 그냥 그대로 채권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물론 영미법에서도 이게 이전하는 걸 갖다가 뭐 트랜스퍼나 또는 어사인먼트 이렇게 해가지고 용어를 쓰는데, 되게 어사인먼트 채무 인수 쪽에 이렇게 그 주안점을 두어서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채무 인수와 채권 양도를 구분하는 마당에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채권이라는 개념을 이걸 어떤 대상, 이전의 대상으로 채권이라는 걸 상정해도 되겠다. 그리고 전부금, 추징금은 채권 그 양도가 당사자들의 합의에서 이전되는 거라면은 그러니까 전부금 그리고 추징금은 이게 집행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이전된 것을 청구하는 거니까, 이게 좀 성격은 이게 내용은 비슷한데 그 요건사실이 조금 차이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엄금, 수표금을 알아보기로 한다.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 채권자 취소, 채권자 대위권, 그리고 양수금 일부 하다가 이렇게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특히 채권자 취소권, 그러니까 피보전 채권의 발생 또는 채무자의 사회행위, 사회의사, 이 세 가지가 주요 요건 그 청구 원인 사실이고, 그 항변 사유로서는 제소기간의 도가, 그리고 수익자 전득자의 선의, 채무자의 자력 회복, 피보전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등이 그 주요한 공격 방어 그러니까 항변 사유에 속한다. 특히 채권자 취소권에서 주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앞에 피보전 채권의 존재, 이거는 그러니까 그 존재하기만 하면 되니까 이거를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장황하게 설명하지 말고, 진짜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이전하는 취소의 대상이 된 피대위 채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 자세하게 주일 상목형에 맞춰서 설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채권자 대위권은 이게 복잡하게 5개의 요건 사실이 있다고 했는데, 그 피보존 채권의 존재, 이행기의 도래, 무자력, 그리고 채무자의 채권 권리 불행사, 이거는 다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이거는 다 그 소송 요건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증거에 의해서 찾아서 이렇게 직권조사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지나치게 복잡하게 쓰는 게 좋지 않다. 피대위 채권을 위주로 써야 된다. 그리고 더 주의해야 될 것은 보전 채권을 여기서 장황하게 설치하고 실제로 청구 원인이 되어 있는 곳에서 설명을 누락. 여러분들이 한 곳에 열심히 많이 쓰면은 반드시 그쪽에서 누락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고 지치고 막 이러니까 막 이야기를 했다, 난 썼다 이런 생각으로 이걸 갖다 그냥 이렇게 누락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채점을 할 때는 그러니까 이게 청구 취지에 맞는 청구 원인이 없으니까 점수를 안 줘요. 그리고 피보전 채권의 존재에서는 그는 아주 이게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배점이 아주 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저득점의 요인이 된다. 그런 걸 잘 알아서 해야 된다. 채권자 대위권은 해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무조건 나온다. 왜냐하면은 안 나올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정리해라. 그리고 약속 엄금 청구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엄금 수표금 중에서 그러니까 약속금, 환음, 수표 이렇게 있지만 이제 환음은 국제거래, 여러분이 국제거래법을 배우면은 환음을 이렇게 배우게 되고, 그다음에 수표는 직업, 이게 직업 증권으로서 최근에 이제 5만 원권의 발생으로 이렇게 수표의 발행이 약간 줄어들고 이랬어요. 그리고 약속원금을 공부하고 나면 수표금도 그러니까 직업증권의 특징이 있다. 이렇게 뭐 이런 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크게 그 차이가 없으니까 약속원금 청구만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데, 약속원금은 요건사실이 발행인에 대한 거와 배서인에 대한 것이 다르다. 배서인은 두 가지 청구 요건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 필요. 그러니까 발행인은 이게 약속원금의 최종 채무자예요. 그 사람은 이렇게 나중에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이니까 이게 요건이 배서인보다 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요건을 갖추고, 그리고 소지인이 배서 연속되어 있어서 자기가 소지했다는 이 사실, 요것만 입증하면 된다. 발행인에 대해서는. 그리고 요건이 뭐냐 하는 거는 뒤에 여기 해놨는데, 여기서 일부는 구제, 특히 무슨 직업지, 발행지 등은 주소의 기재, 발행인의 주소의 기재가 있으면은 그거를 구제 받을 수가 있다. 근데 나머지는 전부 엄은 그러니까 굉장히 형식적인 이렇게로 굉장히 엄격합니다. 하나라도 갖춰지지 않으면은 무효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걸 요건을 다 갖춰야 되는데, 요건을 다 갖췄다. 그리고 배서가 연속돼서 현재 소지하고 있다. 그리고 배서인의 경우에는 직업 제시. 그러니까 요건에 만기가 있어요. 분명히 직업길이 있다고 그죠. 근데 배서인에게 청구하려면은 만기가 도과되었다는 사실, 이것만이 아니라 만기라는 게 확정일자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도과는 당연히 역수상 분명하죠. 그죠? 근데 그렇게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된 것에서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배선에게 이렇게 책임을 물으려면은 그 직업길과 포함해서 직업길을 제외하면은 이 영업일 이내에 가서 직업 장소에서 정확하게 직업을 해달라고 제시한 사실이 있느냐 하는 거를 이렇게 추가로 입증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직업 거절 정서 작성의 이 면제 안 됐으면 직업 거절 정서도 작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이렇게 면에다가 이렇게 부전지를 달아서 이렇게 그 직업을 거절합니다라고 이렇게 인정하면서 이렇게 작성하는 문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 은행 발행도 약속음의 경우에는 뒤에 배사하는데 이렇게 직업 거절 정서 작성 면제함이라고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어서 보통은 이제 그 부분은 이렇게 추가로 입증할 필요가 없는데, 그다음에 이제 항변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그만둔 이 양수검 청구. 양수검 청구는 의외로 중요합니다. 이게 자주 시험에 출제되기도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좀 이슈를 복합적으로 내려면은 굉장히 괜찮은 거라서. 그러니까 전부검, 추신검, 양수검의 경우에는 전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약정 불이행의 경우에 약정 사실 끝 이랬는데, 약정만이 끝이 아니고 두 사람 사이에 약정한 것을 제3자에게 통지해주는 절차가,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통지 또는 채무자로부터 승인을 받는. 그러니까 전부검, 추시검도 다 법원의 결정, 이렇게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을 받고 그리고 그를 제3채무자에게 송달해야 되는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채권양도 계약, 물론 양수 채권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도의 대상물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대상물. 그게 이제 양수 채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대상물이 없으면은 양도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대상물이 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 채권 양도의 계약, 그리고 채권 양도의 통지 및 또는 채무자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채무자의 채권 양도의 통지와 관련해서 몇 가지 주의해야 될 일은 반드시 양도인이 통지해야 된다. 양수인이 아니라. 이해관계는 양수인이 있는데, 그죠? 양도인은, 그러니까 양도하고 나면은 사실은 끝 이러는데, 근데 원래 이 양도인이 채권자고 그 채무자와 두 사람 사이에 권리관계가 있으니까 채무자 쪽을 양도인이 좀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도인이 통지를 하면은 좋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채권 양도의 통지를 양도인이 해야 되는데 양수인은 못하느냐? 아니, 이렇게 위임을 받아서, 양도인으로 위임을 받아서 통지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해야 될 거는, 양도 위임을 받아 통지할 때는 반드시 통지서에 이게 현명하는 거죠. 현명. 대리 위임을 받았으니까 대리인 자격을 표시해서 통지해야 된다. 근데 이제 만약에
위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양수인 도장 찍고 이래 보냈다. 원래 양도인이 보내야 되는데 양수인이 보내면 무효예요. 그죠? 저 통제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위임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민법 115조에 보면은 대리 표시가 없는 대리의 표시, 현명하지 않는 대리 행위는 그 대리인이 본인으로서 한 행위로 본다. 다만 상대방이 대리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 경우에도 저렇게 통지를 했는데도 채무자가 양수인이 통지했지만 위임을 받아서 대리에 의해서 통지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효력이 있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제4회 변호사 시험 기록형에서는 그때 양도 통지서에다가 채권 양도 계약서를 첨부했어요. 채권 양도 계약서에 제3조에 채권 양도 통지는 양수인이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니까, 약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 통지서를 그가 양도 계약서와 함께 통지를 받은 채무자가 이걸 읽어보면은 알았을 거다. 알 수 있었을 거다. 이래서 효력이 있다. 이렇게 해서 사안을 구성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전부금, 추식금, 양수금 모두 다 이게 원래 양도인과 채무자 사이의 관계에서 기존의 어떤 이게 사실관계가 발생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항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양수인에게 항변할 수가 있다. 언제까지? 채권 양도의 통지가 도달할 때까지 발생한 사실로서 할 수 있다. 그 후에 발생한 것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채무자의 승인도 가능해요. 승인. 양도를 승인한 거. 근데 양도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의 없이 승인하면은 승인하기 전에 있었던 그 항변 사유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이게 그 승인과 채권 양도 통지 사이에 그 채무자의 지위가 달라지는 이런 겁니다. 그런데 단순 승인을 해도 양수인이 중과실,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이게 안다른 거와 중과실이 왜 동일하냐? 그러니까 알았다, 악이다라는 말에는 뭐 악의를 요건으로 한다 이럴 때는 그거 중과실로 모르는 것도 포함시키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거 안다 모른다는 것은 내심의 상태예요. 그죠? 알았다 모르다. 이거는 이런 거 이제 설명할 때 옛날에 알았다 몰랐다를 입증하려면은 그거 어떻게 입증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좀 그가갖고 내려갖고 여기다가 이렇게 열어보면은 입증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죠? 사람의 이 정신이나 심리적 상태라는 것을 합니다. 간혹 이제 그거 수사기관에서 수사 기록이 있을 때 검사나 이렇게 사법경찰관이 물었어요.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놓은 게 있어요. 수사가 됐으면은. 그런 경우에는 그거 알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 민사소송에서 아무리 알아도 절대 알았습니다. 이렇게 자백 안 해요. 그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정황사실. 이랬는데도
몰랐단 말이냐? 이랬는데도 몰랐단 말이냐? 이런 식으로 입증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는데 너가 그리고 그 일이 있었을 때 그 바로 옆에 있었는데 그래도 몰랐단 말이야. 내가 그거 하고 나서 돌아오면서 혀를 찾는데 그래도 몰랐단 말이냐. 이런 이제 그걸 통해서 알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그 과정을 보면은 되게 몰랐다 하더라도 그럼 중과실이라도 있어. 이런 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알았다는 말과 중과실이라는 게 동일한 티켓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도 통지의 도달에 그러니까 승낙의 경우에 그러니까 그 승낙 후에 생긴 사유는 절대 항변이 안 되잖아요. 그죠? 승낙 전에 생긴 사유로 항변하면은 단순 승인했는데 아니 단순 승인했더라도 양수인이 알았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 하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항변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양도의 통지의 경우에는 양도 통지 전에 생긴 사유로 항변할 수 있는데 여기에 원인 채권은 둔 채 엄수표금만 양도된 경우에는 그러니까 엄수표의 반환 없는 원인 채무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항변 사유가 될 수 있고 소유권이 있는 게 청구권 양도 이거는 이게 중간생략 등기가 하고 실질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중간생략 등기라는 게 뭐예요? 원래 갑 소유인데 갑이 을에게 팔고 을이 병에게 팔았는데 이게 갑에서 을 명의로 등기 없이 이게 갑에서 병으로 바로 등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처벌을 하게 돼 있어요. 형사처벌을 해요. 왜냐? 옛날에 이런 일 때문에 그러니까 각종 세금 탈루 그리고 부동산 투기가 만연했던 시절이 있어요. 1980년 이전까지. 그래서 저희 90년대에 들어서 부동산 이렇게 등기 특별 조치법을 만들어서 중간생략 등기를 하는 경우에 형사처벌을 하는데 대법원은 이걸 갖다가 형사처벌을 하긴 하지만 단속 규정에 불과하고 효력 규정은 아니다. 이래서 중간생략 등기의 3자 간의 합의가 분명히 있어서 중간생략 등기를 하면은 유효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자 간의 합의를 해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소유권인 등기 청구권 양도를 그냥 양도의 통지만으로 가능하도록 해놓으면은 이게 갑이 이제 해갖고 을은 그러니까 물건을 팔지 않고 이게 부동산을 팔지 않고 소유권인 등기 청구권만 양도해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중간생략 등기가 3자의 합의가 엄격히 요구되는 조건을 피해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유권인 등기 청구권의 경우에는 이게 3자의 합의를 요구하게 됐다. 채무자의 명시적인 동의 또는 승인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잘 나오는 게 양도금지 특약이라는 게 왜냐하면은 이렇게 여러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 이런 거를 양도하지 못한다. 이렇게 임대차 계약서에다가 써놓는 경우가 있어요. 상당히 자주 실무상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채권을 양도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그럼 양도가 안 되느냐? 양도금지 특약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양수인이 이 특약 사실을 알았거나 몰랐는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는 이 채권 양도가 무효예요. 그래서 양수인에게 항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양도금지 특약 위반으로 무효다고. 그래서 양도금지 특약 사실 그리고 특약 사실을 양수인이 알았다. 혹은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항변 사유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채권 양도는 요건 사실이 그러니까 양도할 대상이 있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양도 채권이 존재해야 되고, 그리고 채권 양도 계약 체결, 그리고 보통은 이제 약정의 경우는 계약 체결로 끝이 나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제3자라는, 그러니까 채무자라는 제3자가 있으니까 그 3자에게 채권 양도의 통지가 도달 또는 그 채무자로부터 승인을 받는 요 조건이 추가되어 있다. 그리고 항변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의 경우에 독특하고, 그리고 원래 있었던 그러니까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항변을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승인과 양도 통지 사이에 좀 차이가 있는 점을 설명을 했다. 그러면 그거와 비슷한 전부 그리고 주심명령에 관해서 알아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압류 및 주심명령, 압류 및 전부명령이라는 말을 듣기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도대체 뭐냐? 이거는 그러니까 이 판결문을 받아서 그 판결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 판결문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 이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정 판결이 채무 근원이 되어서 이제 강제 집행을 신청한다. 이게 이제 강제 집행이에요. 근데 금전 채권일 경우, 보통은 금전 채권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금전 채권일 경우에 이제 금전 채권을 집행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재산을 금전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전으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한 집행, 동산에 관한 집행 또는 채권에 관한 집행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한 집행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압류해서 강제 경매하예요. 경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문을 보면은 그 광고란에 이렇게 그 강제 경매 공고가 이렇게 많이 뜨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금전 채권을 집행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파는 과정이 파는 과정이고, 그리고 동산의 경우에도 이제 여러 가지 집행 방법이 있다. 근데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의 경우에 그 제일 그 원칙적 형태가 요 두 개예요. 압류 및 주심명령 또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이거는 그러니까 어느 때 하냐? 이거는 그 집행 채권자가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나는 주심하는 게 좋겠다. 이거 주심을 하든지, 나는 전부명령을 하는 게 좋겠다. 전부명령. 이거는 선택해서 어느 쪽에 있는지 청구하면 돼요. 그리고 그 외에는 뭐 양도, 매각, 이게 매각이 강제 경매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양도는 그 자기에게 이렇게 자기한테 그 하라 뭐 이러는 거고, 관리는 또 그 임료 같은 걸 충실히 이렇게 받아. 만약 그러니까 그 임대차 채권이라면 그걸 관리를 잘해갖고 임료를 계속 받아서 이게 그걸 이렇게 충당한다든지 이런 식의 그 방법을 하는 건데, 이거는 뭐 예외적인 거의 활용이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자주 활용이 된다. 그래서 주심명령과 전부명령이 가끔 있다. 근데 이게 구조가 거의 채권 양수금 청구하고 비슷해요. 구조가 비슷하다. 그래서 그 추심 채권의 존재, 이게 아까 양도 대상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양도 대상 채권의 존재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양도 계약을 체결할 대상이 있어야 되니까 이게 추심할 대상이, 추심 채권이 존재해야 되고, 그리고 법원이
추심명령, 암념의 추심명령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제3채무자에게 그 결정문이 송달되어야 효력이 있는 거다. 근데 이 추심명령이라는 것은 채권자 대위 비슷하게 그 채권자가 채무자, 제3채무자에게 이 채권을 실현시키는, 그러니까 이행을 시키는, 그러니까 그 대위 행사하게 하는, 추심하게 하는, 추심은 추심채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참채무, 추심채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추심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 사람 이렇게 경합해서 해줘도 된다. 이게 전부명령하고 다른 거예요. 전부명령은 전부명령끼리 경합돼도 안 되고, 압류 및 추심명령과 경합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합되면 안 되는데 이거는 경합돼도 된다. 왜냐하면 이게 추심하여서 이거를 이렇게 그 전체 채권자의 그 일반적 책임재산에다가 이렇게 그로 사용되는 거니까 그 사람이 집행채권자가 이걸 추심해도 뭐 다른 일반 채권자에게 이렇게 어떤 불이익이 없다. 그래서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다. 여러 명이 추심명령을 받으면 제3채무자는 누구에게도 줘도 되는 거예요. 먼저 이게 추심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꼭 줘야 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줘도 된다. 그래서 제3채무자에게 송달돼야 되고, 그러면 항변이 뭐냐 하면은 이것도 똑같이 원래 채권자와 원래 채무자, 그러니까 이 채무자는 원래 채권자에게 항변할 수 있는 사유를 가지고 그러니까 채권자에게 항변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추심명령이 송달되기 전까지 발생한, 추심명령이 송달되기 전까지 발생한 사유로 항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추심명령 자체가 이제 이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요. 압류의 전부명령을 받으려면은 집행권은 있어야 돼요. 그죠? 강제 집행을 하려면은 확정 판결이나 확정 판결과 유사한 이런 집행권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집행권은 이게 여기서 집행채권이에요. 그죠? 집행채권. 이거는 확정 판결을 통해서 이미 확정되었거나 또는 그와 유사한 화해계약이니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미 확정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만약에 이의를 하려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어요? 그거는 재심이나 항소도 안 돼요. 확정돼서 그죠? 확정되면 항소도 안 되고 재심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 집행 권한을 이렇게 배척하는 이게 돼야 된다. 근데 이거를 이제 확인하고 그리고 또 다른 요건을 다 만족해 갖고 집행법원이 요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류 및 추심명령을 했다. 그리고 저 결정문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했는데 저 결정이 잘못되었다. 이거를 다투려면은 요 집행 절차에서 이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다투어야 된다. 그래서 추심의 소에서 주장해서는 안 된다.
추심문서에서는 뭐만 다투어야 돼? 요 추심 채권, 원래 채권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있었던 항변 사유, 그거로 하는 거지. 요 집행 절차에서 저게 압류 및 그가 추심 명령이 어떻게 됐다, 이거는 저기서 다투려면은 저 절차에서 다투어야 된다. 전부금 청구도 그러니까 압류를, 추심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러니까 추심할 수 있는 권한만 주는 건데, 전부는 이제 완전히 그 집행채권의 집행채권의 변제에 가름하여 이게 이 집행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시키는 법원의 이 결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부명령이 확정되면은 집행채권자가 확정적으로 이 채권을 양수받게 되는 것이고,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제3채무자는 그래서 권리가 이전되고, 그리고 집행채무자의 집행채무는 소멸하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니까 그게 이제 차이다. 전부금 청구와. 일견 생각하기를 그러면 추심명령보다 전부명령이 이렇게 열심히 추심해도 그냥 나중에 이 다른 일반 채권자들이 배당 참가할 수 하는데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는 그렇다. 그런데 전부명령은 리스크가 있다. 무슨 리스크가? 이게 변제효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제3채무자가 무자력이다, 집행을 해도 하려니까 보니까 재산이 하나도 없더라, 그러면은 꽝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변제되어서 내 집행채권은 말소되는데, 소멸되는데, 제3채무자에게서는 돈을 회수할 수 없고, 그러니까 아무런 리스크가 있으니까 함부로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3채무자가 이건희씨나 이러면은 반드시 전부명령을 하는 게 낫죠. 추심명령보다. 그죠? 반드시 그는 낫고, 뭐 큰 기업이다 이러면은 반드시 전부명령 하는 쪽이 낫겠다. 그런데 제3채무자의 자력이 어떤지 잘 모르겠다, 이럴 때는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되고, 추심명령이 방금 말한 것처럼 권리 이전효, 변제효가 있기 때문에 확정돼야 돼요. 즉시 이의할 수 있으니까 그 즉시 이의를 갖다가 기가서 확정될 수 있어야 된다. 피전부 채권에 관한 항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거 송달 전에 종전 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채권 압류 전에 종전 채무자에 대한 가지고 있던 각종 항변으로 집행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다. 다만 제3채무자가 채무자 사이에 양도금지 특약한 거는, 이거는 법원의 전부 명령에 의해서 이전하는 거니까, 이거는 알았건 뭐 몰랐는데 중대한 과실이 있건 없건 이거는 그냥 강제로 이전해버린다. 당사자의 의사가 이때는 무시된다. 전부명령에 대한 항변은, 그러니까 제3채무자에게 전부명령이 송달될 시점에 이미 경합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명령은 어느 한 사람이 완전히 자기가 가져가는 거니까 그와 이게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다른 결정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가압류 결정이나 압류 결정이나 배당 요구 이런 것들이 전부명령 이전에 있으면은
그 전부명령 효력이 없다. 근데 채권이 이제 1,000만 원 전부가 됐는데 압류가 500만 원만 돼 있다. 그러면 나머지 500만 원에 대해서는 전부가 효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 아까 이야기했듯이 저거는 저 절차에서 다투는 것이고 집행채권의 부존재는 확정 판결이 있는 거니까 그거는 확정 판결에 이미 한번 판단받은 거다. 그래서 이런 건 항변이 안 된다. 상계도 상계적상이 압류송달 전에 있어야 된다. 상계적상. 그래서 상계적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상계적상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보다 먼저 도래해야 된다. 상계적상, 그러니까 상계할 때 또는 그러니까 이 압류 송달 전에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 있어야 되는 건 아닌데 도래해 있지 않더라도 수동채권보다 먼저 변제기가 도래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상계적상에서. 이게 우리가 공부한 이제 그 각종 요건사실에 관한 그 안내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은 내가 첫 시간부터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게 시험 목적으로는 원래 변호사를 하면은 내가 그거 책에도 써놓은 것처럼 한 5가지 단계의 절차를 거쳐서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이러는데 시험 목적으로는 이렇게 권리 분석과 법문서 작성의 일반 원칙을 잘 아는 이 2가지 능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권리 분석 능력은 그러니까 사례형 공부를 통해서도 우리가 배운다. 그리고 뭐 다른 민사재판 실무나 이런 데서도 권리 분석 이런 거 좀 배운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권리 분석을 할 때 그 기본적인 그게 질문이 여러분들이 분쟁이 무엇인지를 그러니까 우리 의뢰인이 뭘 원하는지 뭘 해줘야 되는지를 일단 전제한 후에 그 분쟁이 약정 불이행의 형태인가 권리 침해의 형태인가를 먼저 이렇게 질문을 해서 그에 대한 답을 찾아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만약 그게 약정 불이행이라면은 이걸 채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오해한다. 권리는 여러분의 머릿속에 뿌리 깊게 베타 지배성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리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팍타, 준트, 세르반타. 너가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이행을 구하고 너는 이행해야 된다. 이게 원래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항상 청구 원인은 이게 약정이 성립했다. 그리고 약정 성립에 이 약정의 중요한 그러니까 약정 불이행 이랬을 때 이게 오늘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강의하는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건데 그 약정 내용이 명시적인 약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 약정도 포함되어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명시적인 약정. 그러니까 계약서에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는 거 외에 우리가 기본 약정이라는 것들이 약정의 내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시적 약정 플러스 기본 약정이 약정이다. 그럼 기본 약정은 뭐냐? 뭘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계약 각 측에서 채권 각 측에서 그 14개의 전형 계약을 배워요. 그죠?
그 연례기 전형계약을 배울 때 거기에 일일이 적혀 있는 그 기본적인 이 기초 약정들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매매계약의 경우에 가장 중요한 그 기본 약정은 하자담보책임이에요. 담보책임이란 말이에요. 추탈담보책임. 이거는 매매계약서에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명문으로 적혀 있지 않더라도 매매계약에는 만약에 그게 권리 하자가 있다든지 물건의 하자가 있으면은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기본약정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민법에서는 민법 105조에서는 임의 규정이라고 설명하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임의 규정이 아니고 그러니까 약정의 법률에 의해서 보충되어 있는 그래서 이게 베이스란 말이에요. 베이스. 명시적으로 이 약정의 적용을 안 받겠다. 그래갖고 그렇게 명시적으로 배제하면은 임의약정이기 때문에 배제될 수가 있다. 그래서 임의규정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 임의규정이라고 설명하면은 그게 약정의 베이스가 된다는 이게 그거 생각을 못 하게 돼요. 그래서 기본약정이라고 이해하는 게 좋다.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기본약정이 있는 게 아니고 판례도 기본약정을 이렇게 선언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매계약서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대금 얼마로 매매하기로 한다. 그것만 약정해놨는데 인도 의무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어도 대법원 판례가 대금의 지급과 동시이행 관계가 있다. 이렇게 선언해놨어요. 명시적 약정이 없더라도 인도 의무가 생긴단 말이에요.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우리가 내가 대금 소비대차 계약에서 이자, 지연손해금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정리했어요. 그죠? 정리해줬다. 소비대차 계약에서는 이자 또는 이율 그리고 지연손해금 이게 기본 약정이에요. 변제기가 경과되면은 이자 약정이 없더라도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 약정 불이행이라고 할 때 명시적 약정뿐만 아니라 기본 약정을 포함하여 불이행이 있었는지를 봐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약정 불이행 상황에서 항변 사유는 대체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여러분들이 민법 총칙을 배우면은 뭘 배우냐? 법률 행위는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법률 행위는 반사회 질서하면 안 되고 불공정 법률 행위 되면 안 되고 통모의 표시, 비진의 표시가 아니면 안 된다. 이면 안 된다. 그리고 사기 강박, 그리고 착오 이런 게 취소 사유가 된다. 이렇게 배웠어요. 이때 일반적 유효 사유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유효 요건은 원래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이렇게 주장해야 되는데 이게 여러 번 내가 여러분에게 강조한 것처럼 이렇게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 매매계약의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을 있는 약정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는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가 일반적 유효 요건이라고 이름 붙인 게 잘못된 거고 일반적 무효 요건이에요. 일반적 무효 요건. 그 중에
법률 행위가 확정되어야 된다라는 것만 주장하는 사람이 그 성립 요건으로서 주장이 된다. 약정의 성립, 그러니까 확정적 의사 표시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 주일 상목형으로 쓰는 이유가 이게 매매 의사가 주일 상목형으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한 의사 표시해야 된다. 그래야 확정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만 그 성립 요건에서 주장하는 것이고, 나머지 가능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불능의 항변 사유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적법이 아니라 무효, 위법하여 무효, 강행 규정 위반, 효력 규정 위반으로 무효라는 것을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이고, 반사회 질서 위반 무효를 주장하는 거다. 그리고 민법에 나와 있는, 총칙에 나와 있는 다양한 것들이 전부 무효 사유예요. 권리 무능력. 권리 능력을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 무능력자다. 또는 의사 무능력자다. 행위 무능력자다. 이거는 민소법인데, 그죠? 그리고 만약 객체는 우리 민법 98조에 물건에 관한 정의만 되어 있어요. 그죠? 물건. 그러니까 유체물 기타 관리 가능한 자연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 원래 물건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물건이라고 그런다 했어요. 그죠? 근데 다른 다양한 준물권, 그리고 영업권, 인격권, 환경권 등 다양한 그 배타 지배성의 특징을 가진 권리가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때 그 강제 이행의 경우에는 그 성질상 실제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조수미 씨의 그 공연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이게 강제 집행이 잘 안 되는 이런 게 있다는 것은 항변 사유가 되는 거다. 그리고 거래 금지 품목이다. 금제품 등. 그리고 약정의 일반적 무효 사유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러니까 불능, 가능이 아니라 불능이고, 위법하여 무효라는 거고, 반사회 질서 위반 무효라는, 그리고 총칙상의 각 무효 사유, 반사회 질서 위반 103조 위반, 그다음 105조 불공정한 법률 행위, 통모 허위 표시, 그러니까 109조, 108조 미진의 의사 표시, 그리고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 취소, 이런 것은 전부 항변 사유예요. 항변 사유. 약정 불이행이 문제되면은 이런 주체, 객체, 약정 이익을 따라서 이런 항변을 체계적으로 생각해 보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 민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정에 제일 중요한 게, 약정은 명시적 약정만, 그 계약서에 나와 있는 그 약정만이 아니라 기본 약정이 포함되는 개념이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항변 사유는 이게 그 일반적 무효 사유 플러스 민법 총칙상의 다양한 무효 사유들이 있다. 이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나서 불이행이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구제수단이 우리가 소위 말해서 법정 채권이라는 게 대부분 구제수단을 이야기한다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 강제이행, 그러니까 이게 강제이행, 그러니까 약정 불이행하면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 불이행이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급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강제이행 청구에서는 아까 이야기했는 것처럼 원시적 불능이나 성질상 강제 집행이 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항상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강제이행 청구는 구체적인 소송으로 가면은 명칭이 이렇게 달라진다. 우리가 쭉 배운 것처럼 매매 대금 청구,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요거는 인도 청구, 이게
매매 계약에 의해서 강제이행 청구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여금 반환 청구,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임차목적물 반환 청구, 공사대금 청구, 예금 반환 청구 이런 것들 전부 약정 불이행에 대한 강제이행 청구권으로서의 소송 유형인 것이다. 그래서 대체로는 약정 끝 하는데 반환 청구의 경우에는 인도 이행계의 도래라는 게 추가적으로 한다. 강제이행 청구 민법 389조의 명문에는 불이행이라는 것을 채권자가 그러니까 이게 주장할 원고가 주장해야 되는 것처럼 되어 있으나 이게 채무자설을 취해서 채무 이행, 변제, 대물 변제 등을 상대방이 주장하도록 되어 있다. 그죠? 이게 그리고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 이행이라는 것을 통해서 쭉 배웠다. 이행이익이 기준인데 기준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급부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약정을 통해서 급부가 어떤 이유로든지 이전했는데 그 원인이 사후적으로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는 거. 그럴 때에 반환을 청구하는 거다. 약정에 의해서 급부가 이동한 거예요. 급부가 됐는데 근데 그게 사후적으로 소멸, 원인이 없어진다. 그런 것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죠? 굉장히 아까 대개 이야기했던 항변 사유들에 해당되는 것들이 전부 이 법률상 원인을 상실하는 이유가 된다. 그런 걸 통해서 근데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하니까 근데 하여간 제일 중요한 게 약정에 기본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이해해야 돼요. 이해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권리 침해. 제일 처음에 물어야 될 게 약정 불이행 상황이냐. 두 번째로는 권리 침해 상황이냐. 이때 권리는 채권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물건에 대한 배타지배성, 그리고 준물건, 각종 시설관리권, 광역권, 조광권 12개 정도가 법률에 있다 했어요. 그리고 인격권, 초상권, 성명권, 환경권, 조망권, 일조권, 그리고 최근에 2010년에 나온 결정, 대법원 결정 영업권 이런 것들은 전부 배타 지배성을 특징으로 한다. 그래서 이걸 권리로 한다. 근데 시험 목적상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게 물권, 이 권리의 대표적인 형태다. 이거에 대해서 침해, 그 침해가 점유, 타인의 소유를 이렇게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거나 또는 타인의 소유물에 내 명의로 등기가 있다. 등기를 경유했다. 이게 침해의 한 태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침해에 대한 방해 배제를 구하는 것인데 그 요건 사실은 그건 뭐냐. 요건은 내가 권리자라는 걸 권리를 취득했다. 권리를 했다. 이렇게 입증해야 되는데 권리를 취득하는 거는 크게 원시 취득, 승계 취득. 승계 취득은 포괄 승계, 그다음에 그거 특정 승계가 있는데 민법 186조가 제일 앞에 나오다 보니까 이게 특정 승계에 관한 게 먼저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놓치기 쉬운 게 원시 취득, 포괄적 승계 취득, 이 권리 취득의 매우 중요한
그 형태다.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그리고 원시 취득하고 승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7조가 먼저 나오는 게 맞다고. 체제가 이상한 거예요. 원시 취득을 먼저 하고 어떻게 원시 취득을 하느냐. 이걸 토지 그리고 건물, 동산 다 다른 거예요. 토지는 사정, 우리나라 근대 소유권,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확립은 그러니까 임야 조사령, 토지 조사령에서 사정을 누가 받았느냐. 이건 등기 없이 사정 명예인이 원시 취득한 거예요. 간혹 토지를 매립해갖고, 바다를 매립해가지고 취득할 수가 있어요. 매립지. 그거는 이제 허가를 받아서 매립해갖고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완전히 다른 것이고, 지금까지 존재하는 모든 대한민국의 토지는 전부 사정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은 누가 지었느냐, 자재를 공급하여 지었느냐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특정 승계에 관해서 등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승계의 경우에는 원인행위 플러스 등기를 해야 취득한다. 이제 이거를 잘 알고 나면 다음에 이제 침해가 점유에 의한 침해는 소유물 반환, 그리고 방해 중에서 등기, 건물 타인의 대지 위에다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 이것도 침해다. 이럴 때는 철거를 요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등기 말소는 타인의 소유물에 자기 명의로 등기가 있으면 이것도 침해가 된다. 이때는 등기 원인의 무효를 등기의 추정력 때문에 원고가 추가적으로 주장해야 된다 그랬어요. 등기 원인이라는 것은 옛날 등기부등본, 지금은 등기상황정보증명서, 거기에 원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등기 원인. 매월매일자 매매, 이게 등기 원인이다. 그게 무효냐? 이런 걸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항변사유가 뭐냐? 무효등기의 유용,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위에는 권리남용, 신뢰의 원칙 위반, 인도에 대해서는 점유할 정당한 권한 등이 항변사유가 된다. 그리고 물권적 청구, 구제수단은 물권적 청구권, 방금 물권적 청구권이 민법 213조, 214조 이미 이야기했고, 그리고 권리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이게 구제수단이고, 그리고 침해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이게 권리 침해의 중요한 구제수단이다. 물론 불법 행위 침해부당이득의 이 손해라는 개념은 권리 침해로 인한 손해보다 조금 범위가 넓어요. 넓기는 넓은데 어쨌든 권리 침해는 불법 행위의 손해에 해당된다 이 말이에요. 손해. 그리고 침해 부당이득의 손실에 해당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그 약정 불이행, 권리 침해이냐라는 것을 먼저 물어서 yes, 그러면은 이행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구제수단이 각종 청구권이다. 그래서 이행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약정 불이행도 아니고 권리 침해도, 권리가 있긴 한데 뭐 침해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없고 뭐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분쟁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확인 청구의 가능성을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확인 청구를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말하는 순서대로 검토해야 돼요.
권리 침해를 먼저 이야기할 것도 아니고 약정을 찾아내요. 약정을 찾아내서 그 약정에 대한 불이행으로 우리 클라이언트가, 우리 고객이 불만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고객이 가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불만을 갖고 있는지를, 그 분쟁 상황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약정이 불이행을 먼저 확인해 보라. 그리고 안 되면은 권리 침해 되는지 보고, 그리고 이것도 아니면은 확인 소송을, 근데 왜 우리 클라이언트가 불만이지? 약정 불이행도 아니고 권리 침해도 아닌데 불만인가? 혹시 법률 관계에 관한 현재의 불안, 이런 우려를 해결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닐까. 그래서 법률 관계를 확정시켜주면 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걸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게 확인 청구의 가능성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행 청구를 이 중에 약정 불이행, 다음에 권리 침해 이렇게 생각했다가 이행 청구를 상황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확인 청구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확인 청구를 할 때 반드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된다. 확인의 이익이 뭐냐? 판례는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하면은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한다. 복잡한 소리이긴 한데 그냥 권리관계를 확인받았거나 권리가 부존재한다는 것을 확인받으면은 이 분쟁이 대체로 진정될 것인가 이런 것을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이행의 소하는 이렇게로 해야 되는 거에 그 이행 청구권을 확인받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합니다. 그러니까 강제 이행 청구권 확인 소송,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확인 소송 이런 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하고 그다음에 매매대금 청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청구할 때 말소 청구하는 거와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고 확인하는 청구사에는 보충성이 없어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그렇다. 그런데 여기서 유효적절한 수단이 돼야 돼요. 유효적절한. 그러니까 말소를 구해서 말소를 시키면 될 것을 구태여 나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확인받는 것은 유효적절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확인 청구는 그러니까 확인 청구와 소유권 확인 청구와 그다음에 채무 부존재 청구 이 두 가지로 나누는데 적극적인 청구와 부존재 확인 청구 이렇게 나누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소유권 확인 청구인데 소유권 확인 청구는 그 요건 사실이 소유권이 원고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항변이 될 수 있어요. 취득시의 완성. 이게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소송을 할 때는 특히 이게 이제 많이 문제되는데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에 사정명인이 따로 등재되어 있는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청구를 하면은 피고적격이 없다. 거기 있는 사정명인들이 피고적격이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판례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대장, 임야대장상에 사정명인으로 등재된 자가 없고 또는 국가가 원고의 소유권을 강력하게 다투고 있을 때 그때 하나여 소유권 확인의 피고적격이 있다.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은
채권을 행사, 그러니까 채무를 청구하는 거, 이거는 이게 그거 권리자의 자유에 맡겨져 있는데,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은 일종의 그 권리 행사를 강제하는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뭐 그런 면이 있는데, 그래도 이게 그래도 확인의 이익이 있다면은 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할 수 있다. 법무부가 문제은행을 구성하고 있는 7가지 소송 유형 중에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이 들어있어요. 이게 확인 소송을 하나 포함시키고 싶어서 저 포함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유권 확인보다는 채무 부존재 확인 쪽이 이게 확인 이익이라는 이름을 따질 때 좀 더 이게 테스트하기 좋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더 실무상으로도 많이 쓰이고. 그 소송물은 소유권 존부를 구하는 실제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 존부의 확인을 구하는 실제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 관계인데, 이게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원고가 제기했다고 해서 채권이 존재한다,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원고가 입증해야 될 책임이 아니고, 여전히 채무의 성립 요건은 상대방 원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된다. 다만 청구의 대상이 무엇하는 것을 특정해주는 역할은 원고가 해야 된다. 그래야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해고무효 확인 소송 이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내가 청구 취지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독특하게 확인의 이익의 측면에서 보면은, 확인 소송의 이론에 의해서 보면은 현재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회고무효는 과거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에 대한 확인을 구하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 그러고 이러는 건데, 회고무효만은 이상하게 그렇게 발달했어요. 왜 어떻게 해서 그런데 그 노동법 상으로 그렇게 발달이 돼 있어요. 회고무효 이렇게 현재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으로 이렇게 안 돼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노동법에서 많이 다루니까 한번 해 보시죠. 이게 이제 확인 소송이다. 확인의 이익,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이행소송, 형성소송 했는데, 다음엔 이행소송, 확인소송인데 다음에 형성소송인데, 형성청구인데, 형성청구는 반복해 이야기하지만 그 형성권은 많지만 형성청구 할 수 있는 형성권은 몇 개 안 된다. 중요한 거는 채권자 취소권, 두 번째로는 그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다. 채권자 취소권은 형성소송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에서 거기에 그러니까 가액 반환, 원물, 현물 반환이라는 이행소송이 결합해서 청구되기 때문에 이행소송에서 요건사실을 알아봤어요. 그죠? 근데 공유물 불알 소송은 이거는 그 형성소송인데 약간의 비송 같은 거예요. 그냥 공유물 분할해 달라면은 법원이 보고 원님처럼 이렇게 분할해 주면 되는 건데, 원님처럼 분할해 주면 되는데, 그렇게 분할하면은 항상 불만이 있으니까 이 공유물 분할 소송은 반드시 현물 분할 청구를 주의적으로 하고 예비적으로 가액 분할로 청구하면서, 법원은 현물 분할을 거의 안 받아들이고 가액 분할을 명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결을 해요. 그리고 공유물 분할은 그 비송적 그게 있으니까 행정기관이 공유물 분할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 비송 절차처럼 신청을 하면은 그 공유물 분할위원회에서 적절하게 그걸 분할해 주기도 합니다. 공유물 분할 소송은 그러니까 고유 필요적 공동소송의 한 형태다. 왜냐하면 다 모아가지고 법원이 원님처럼 이렇게 해줘야 되니까
비송이라는 말은 그런 이야기예요. 원님처럼 해준다는 이런 소리를. 그러니까 그리고 각종 회사법상의 취소의소, 이게 취소의소가 형성의소인데, 이 회사법상의 무효 확인 취소의소, 이거를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은 상당히 성공한 변호사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부수적 기재 사항이 이제 증명 방법, 요즘은 옛날에 수시제출주의라고 했는데, 요즘 새로운 민사소송법에서는 적시제출주의라 해서 일거에 이렇게 내도록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내가 이게 변호사로서 근무할 때 이제 이렇게 그때 변호사들 여러 명들이 모여서 아침에 회의하는 게 있어요. 회의할 때 선배 변호사들이 이제 하는 이야기 중에서 소송을 오랫동안 한 결과 전략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죠? 핵심적인 주장이나 증거가 이래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상대방이 흩은 소리를 할 때 이거를 내밀면 완전히 반전을 기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할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왕창 핵폭탄을 투하하듯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완벽하게 이렇게 상대방에게 던져줘가지고 완전히 공격하든지, 그러니까 막 이렇게 초토화시키듯이 공격하든지, 뭐 이렇게 두 가지 전략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본인의 경험으로는 한꺼번에 왕창 하는 그 전략이 되게 성과가 좋았다더라고. 이게 왜 그래? 판사들이 기록을 읽을 때 처음부터 보거든요. 처음부터 보고 이러니까 이게 선입견이 중요해서 그런지, 우리 생각할 때는 딱 기다렸다가 결정적인 저거 딱 있다가 어떤 소리 할 때 짠 반전하는, 마치 요즘 미니 시리즈 드라마 같은 이런 일을 좀 하고 싶은데 그거는 결과가 별로 안 좋다더라고. 그러니까 이 적시제출주의, 증거를 한꺼번에 왕창 결정적으로 확 제출하는 거, 이게 성과가 좋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시제출주의가 적시제출주의로 바뀐 것처럼 증거도 그냥 처음에 다 모아서 한꺼번에 내는 게 이렇게 소송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증명 방법 있고, 다음 첨부서류, 그리고 첨부서류에는 이제 위임장, 이게 증거서류 외에 위임장, 소장을 부본을 피고 명수 플러스 한 장을 하는 거예요. 피고가 5명이면 6부를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한 분은 법원에 편철되고 5분은 송달이 됩니다. 송달. 부본을 송달하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첨부 서류, 그리고 거기에 이제 속가를 산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류들을 이렇게 많이 넣어놔야 돼요. 속가. 작성일자, 원고 또는 원고 대리인의 표시와 날인을 해야, 날인은 간인까지 다 합니다. 이렇게 간인이란 말은 이게 서류가 있으면 이렇게 도장 찍는 걸 간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 다 해요. 그리고 관할 법원의 표시, 이거는 보통, 그러니까 보통 재판정은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험 목적으로는 피고들의 주소들 중에서 원고 대리인의 주소가 있는 곳에 그냥 일반적으로 관할을 표시하세요. 특별재판장 아무리 자꾸 생각하지 말고. 근데 이제 혹시 원고의 소재기에 답변서를 쓰라면 나중에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소재기가 관할 부분에 됐는지 이거를 다 따져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관할 합의 종종 해요. 여러분들이 로펌에 이제 취직하면 주니어 변호사로서 제일 처음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계약서 리뷰라는 걸 하거든요. 계약서를 쓰거나
계약서 리뷰를 하는 거예요. 당사자가 써온 것을 법률적으로 뭐 좀 이렇게 고치는데 그 계약서를 쭉 보다 보면은 관할 합의들 매우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관할 합의를 했을 때 그러면 이게 어떤 효력을 갖느냐? 이거는 그러니까 보통재판적, 특별재판적 등 관할 법원 중에 어느 하나에 합의를 했을 때는 전속적 관할 합의라고 보고, 그리고 그 보통재판이나 특별재판적의 이외의 그 법원에 관하여 관할 합의했을 때는 이거를 임의적 관할 합의라고 합니다. 요 내용은 잘 알고 있어요. 이건 가끔씩 테스트를 하니까 이렇게 이게 소장을 이제 그 하면은 송달을 해야 되는 송달. 송달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거 피고의 명수만큼 부분을 더 낸다. 그리고 그 피고들마다 다 송달을 하는데 송달 이제 하면은 요런 5가지 불능 사유들이 있어요. 송달이 잘 되면은 끝이에요. 그죠? 송달이 잘 되면 이제 소송이 진행되는데 송달이 안 되면은 보정을 해야 된다. 보정. 수취인 부재, 폐문 부재, 이사불명, 주소불명, 수취인 불명 이런 게 있다. 한번 송달되고 나서 이런 사유들이 있으면은 원칙적으로 발송 송달을 할 수 있어요. 그냥 보내버리면 돼요. 왜냐하면 송달을 안 받고 나면은 다음부터 주소가 바뀌면 신고할 업무가 있어요. 새로운 주소를 법원에다 신고할 업무가 있는데 신고 안 하면 발송해버리고 끝을 낸다고 법원이. 근데 그거 처음에 한 번은 송달이 돼야 되니까 처음에 한 번 이게 송달이 안 되고 이렇게 쫙 나오면은 그거에 따라서 그 송달을 이렇게 그걸 해야 된다. 144페이지에 보통 동산의 경우에는 대금 아까가 물건을 다 미리 공급하고 외상대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 했다.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일 위에 있는 거. 지난번에 좀 읽었지만 이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 원고는 핸드폰 도매업을, 피고는 핸드폰 소매업을 각 경영하고 있습니다. 왜 원고의 사업을 이야기하냐? 상인이라는 점을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원고는 2012년 12월 1일 피고에게 삼성 갤럭시 S4 휴대폰 100대를 대금 1억 원의 대금 지급기를 2013년 3월 30일로 정하여 매도하고 같은 날 위 휴대폰 100대를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매매 계약도 나오지만 주일 상목행에 의한 매매 계약, 그러니까 약정이 확정돼야 되니까 주일 상목행에 의해서 상세하게 쓰고, 그리고 대금 지급기일과 그리고 휴대폰을 인도해 줬다. 그래서 외상대금을 청구하는 거다. 이런 걸 명확히 해놨다. 외상대금을 청구하면은 그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외상대금의 경우에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있다는 것도 다 디폴트 룰이에요. 이거는 물품 공급 계약서에 포함이 안 돼, 명시적으로 합의가 안 돼 있어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대금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3년 4월 1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상법 소송의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가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업무가 있다. 이때 매매대금, 대금 지급 다음 날 상법 소정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 이거는 청구 취지에는 이렇게 안 쓰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청구 취지에는 없는데 소결론에는 쓰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꽂히고 청구 취지에 가는 거는 몸짓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무색투명해야 되고
이쪽은 이렇게 데피니션을 써주는 거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있는 부동산 잔금 이렇게 그거 이게 이 경우에는 이게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 대금을 다 지급했다든지 부동산을 먼저 이전해 줬다든지 이런 식의 상황은 거의 이례적이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상황에서 청구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지연손해금 청구를 못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동시에 이행 항변권이 있으면은 동시에 항변권이 항변할 때는 대금 지급 다 해달라고 할 때는 항변할 때는 권리 항변으로서 상대방이 항변해야 되지만 지체 책임을 질 때는 존재 효과만으로 충분하다. 존재만으로 충분하다. 원고는 2013년 7월 1일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대금 5억 9천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6천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받은 다음 중도금 3억 3천만 원은 같은 해 8월 1일 지급하고 잔금 2억 원은 소유권이 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 제공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피고는 같은 해 8월 1일 원고에게 중도금 3억 3천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위에 있는 것은 주일 상목행에 의한 그러니까 매매계약의 부동산 매매계약의 확정적 약정을 이렇게 쓰는 방법이에요. 뒤 밑에 있는 중도금 3억 3천만 원을 지급했다는 것은 원래 채무의 이행은 상대방이 주장하게 돼 있는데 그가 상대방이 항변으로서 주장하게 돼 있는데 여기서 그거 동시행 항변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대금을 전부 다를 구하는 게 아니고 일부만을 내가 감축하여 받은 거는 빼고 구하려고 하니까 받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 절차의 이행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잔대금 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의 청구가 없다. 왜? 잔금 아직 지급하지 소유권이 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례적으로 있는 것은 부동산 이 부분은 한번 읽어보고요. 그리고 171페이지 약속원금 청구가 있는데 약속원금 청구는 이렇게 한다. 피고 갑은 2012년 12월 1일 액면금 3천만 원, 수취인 소의 을, 지급기일 전 13년 7월 1일 발행지, 지급지 각 100지, 지급장소 주식회사 신한은행 성동 지점으로 된 약속금 1매를 소의 을에게 발행하였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이 전부 어업요건을 다 나열해 놓은 거예요. 피고 정은 소의 을, 피고 병의 배서가 연속하여 기재된 위 약속금을 피고 병으로부터 교부받아 2013년 6월 25일 위 약속금의 지급거절증서 작성 의무를 면제하는 배서를 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습니다. 원고는 위 약속금의 발행지, 지급지를 각 서울특별시로 보충하여 같은 해 7월 2일 위 지급 장소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 부족으로 지급 거절되었습니다. 이게 지급 제시까지 이야기를 한 걸 보니 배서인에게도 청구하는 모양이다. 발행인 피고 갑만이 아니라 배서인 피고 정, 배서인 피고 병에게도 청구한다. 소의 을에는 왜 청구하지 않느냐? 모르겠어요. 뭐 알아서 이게 소의 을은 그 별로 청구해도 돈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안 하는 것 같아요. 원고는 위 약속음의 발행지, 그러니까 이 사건 약속음의 발행인 난에 기재된 피고갑의 기명날이는 피고갑이 거래은행에 신고한 인감에 의한 것으로서 위 약속음은 피고갑에 의하여 발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원고는 형식상
배서 연속에 아무런 흠이 없는 이 사건 약속음을 최종 배서인인 피고 정으로부터 배서 양도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약속음상의 권리를 유효하게 취득하였습니다. 이런 거를 막 요거는 구체적으로 쓸 필요가 없는데 아마 이게 분쟁에 그거 피고 갑이 나 이게 발행한 적 없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피고 갑이 주장할 걸 생각하고 그거 추정 처분 문서의 추정력을 이렇게 과 같은 이런 내용을 이렇게 기재해 넣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합동하여 언금 채무는 연대하여가 아니라 합동하여 이렇게 얘기한댔어요.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3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위 약속어음의 만기인 2013년 7월 1일부터 이 사건 소장법원 송달일까지는 어음법 소정의 연 6%의 그 다음 날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게 약속어음금, 약속어음의 만기일, 어음법상 소정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 등은 꽃이라 그랬어요. 이게 저기 청구처지로 가면은 이걸 다 빼고 이게 해야 된다. 그리고 172페이지에 있는 이거는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인 등기 청구, 매매계약 체결 사실만이 되는데 이건 앞에 읽은 거하고 같은 내용이다. 넘어갑시다. 넘어가자. 앞에 나왔었다. 184페이지. 말소등기 청구에는 어떻게 쓰느냐. 그러니까 소유권 그리고 등기 격려, 등기 원인이 무효. 이게 그 말소의 요건 사실이었어요. 원고는 2012년 12월 1일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서초구청 제3456호로 건축허가를 받아 원고의 비용으로 이를 완공함으로써 원시적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위 건물이 자기의 소유인 듯이 관계 문서들을 위조 행사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지금으로 하면 등기국이라 해야 되겠죠. 등기국 2012년 12월 25일 접수 제1011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 보존 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소유권 보존 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 189페이지. 부동산의 인도 건물 철거 퇴거의 경우에는 원래 그러니까 인도 퇴거는 소유하고 있다, 네가 점유하고 있다 여기까지 하면 되고, 철거의 경우에는 대지의 소유를 하고 있고 그 대지 위에 당신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요건사실로 다 된다 했어요. 원고는 2010년 7월 1일 피고각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대지를 임차보증금 3천만 원, 월 차임 2천만 원, 임대기간은 2013년 6월 30일까지 3년간으로 하고 임대기간 종료 시에는 원상회복하여 반환하기로 약정하여 임대하였습니다. 피고갑은 위 대지상의 별지 목록 기재 가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면서 그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5 그리고 반드시 1을 합니다. 1을 닫히게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점포 20제곱미터를 피고을에게 임대해 주어 현재 피고을이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피고갑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위 임대차 계약상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2013년 6월 30일 기간 만료로 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 갑은 원고에게 위 임대차 계약상의 기간 만료로 인한 원상 회복 의무로서 위 가건물의 철거와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2012년 12월 1일부터 이 사건 대지 인도일까지 차임 미지금이 무단 점유로 인하여 월 2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위 점포의 점유자인 피고 을은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로부터 퇴거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채권적 청구권인 임차 목적물 반환 청구, 원상 회복 의무 등에 기해서 청구하는 겁니다. 이때는 임대차 계약의 체결, 임차 목적물의 인도, 임대차 기간의 만료, 그리고 피고 퇴거할 사람이 이걸 점유하고 있다든지, 그리고 임차 목적물 위에 그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다 등이 요건 사실이 된다. (198페이지는) 이게 이제 확인 청구인데, 그죠? 확인 청구. 채무보존자 확인 청구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채무의 성립 원인에 관해서는 여전히 상대방이 주장할 의무가 있는데 어느 정도 특정할 정도는 해줘야 된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원고는 2012년 12월 1일 피고의 비상속인인 소의 망 갑에게 금 1,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소의 망인은 2013년 3월 1일 사망하고 피고가 단독으로 소의 망인을 상속하였는데 피고는 위 차용금 증서 4본을 제시하면서 원고에게 위 대여금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의 망인은 2013년 1월 30일 원고에게 위 차용금 채무를 면제하여 주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는 위 면제로 소멸하였고 원고는 이를 다투는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데 이때는 존재를는 이미 승인을 한 거예요. 그죠? 내가 선행자백을 한 거다. 그래서 채무의 면제에 관해서 이 원고가 권리 소멸 사실의 입증 책임을 부담하고 면제 사실을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주장을 했으니까 이제 입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200페이지에 있는 채권자 취소. 이건 좀 길긴 한데 그냥 흐름을 한번 쭉 읽어보시라는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채권자 취소는 이런 흐름으로 쓴다. 이건 설명을 하려면 이 법률 관계 굉장히 복잡해요. 신용 보증 관계는 보증에 보증을 하는 거니까 굉장히 복잡해요. 원고의 신용 보증. 우리나라에 신용 보증해주는 회사가 기술신용보증과 대한신용보증 이 두 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보증 있고 기술신용보증이 있고 그다음에 대한신용보증 이 두 개의 회사가 있는데 그 중에 어느 한 회사가 이렇게 청구한 것 같아요. 원고는 소의 주식회사 경남은행으로부터 2010년 8월 31일 5천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보증기간을 2010년 8월 31일부터 2012년 8월 30일까지 2년간 보증금 한도액을 5천만 원으로 하여 위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대한 신용보증을 하면서 위 갑과 사이에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위 갑은 원고에게 위 대위 변제금과 이에 대한 변제일 이후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하고 위 갑이 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 또는 거래은행의 당좌 거래 정지 처분 등을 받는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나 최고 없이도 사전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소에 어른 위 약정에 따른 위 갑의 채무를 연대 보증하였습니다. 원고의 위 신용보증에 기하여 위 갑이 2010년 8월 30일 위 경남은행으로부터 5천만 원을 변제기는 2012년 8월 30일 이율은 연 13%로 정하여 대출받았다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2년 8월 3일 부도로 거래은행으로부터 당자거래 정지 처분을 받게 됨에 따라 원고는 위 경남은행의 보증채무 이행 청구를 받고 2012년 8월 30일 위 경남은행의 대출 원리금으로 합계 5,183만 4,246원을 대위 변제하였습니다. 소의 어른 위 갑과 고등학교 동창이자 친한 친구로서 이게 이런 거 고등학교 동창이자 친한 친구로서 거의 부도 사실을 전해 듣고 이런 말을 쓰는 이유가 그 사회 행위, 사회 의사를 알았다, 몰랐다 하는 것들을 또는 사회 의사가 있었다 하는 것을 정황적 사실로서 입증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보통 친척 관계, 친인척 관계, 동창 관계 이런 거 많이 써요. 그의 부도 사실을 전해 듣고 2012년 8월 11일 그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접수 제1, 2, 3, 4, 5호로 자신의 언니인 피고 앞으로 2012년 8월 10일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의 등기 청구권 가등기를 마쳐 주었다가 같은 등기소 2012년 12월 29일 접수 93450호로 2012년 8월 10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마쳐 주었습니다. 당시 위 어른 이 사건 보증 채무 외에도 소의 신한은행에 8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경남은행에 2247만 원 상당의 보증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위 어른 위 각 채무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신한은행의 채권 최고액 910만 원으로 된 2번 건조당 설정 등기를 경남은행의 채권 최고액 2,600만 원으로 된 4번 건조당 설정 등기를 맞춰주어 합계 8,247만 여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시가 5천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달리 재산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위얼이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 예약 및 매매 계약을 책임재산을 없앰으로써 원고로부터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사회행위라 할 것이고 피고는 위얼의 언니로서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악의의 수익자입니다. 악의는 원래 상대방이 주장하게 되는데, 그죠? 상대방이 주장하는데 여기는 주장을 해놨다. 취소의 범위 및 원상 앞에 게 채권자 취소권의 그 요건 사실을 쓴 거예요. 근데 이제 D는 취소하고 이행 소송을 하는 취소의 범위 및 원상 회복의 방법. 다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위 사행위 당시 이미 건조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그 피담보 채무 잔액 3,047만 원만큼은 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에서 제외되어 있었던 것으로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1,953만 원의 범위 내에서 위 사회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할 것이나 피고가 이미 위 경남은행에 대한 피담보 채무금을 변제하고 2013년 7월 25일 위 은행에 대한 건조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여 원상회복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사회행위로 취소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소의 을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년 8월 10일 체결한 매매 예약 및 매매 계약은 1,953만 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금 1,953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 다음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위 사행의 취소 및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이제 복잡하게 써난 가장 우리가 읽은 중에 가장 복잡하게 써난 건데
사형의 취소와 그거 가입 배상의 이행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형태의 판결을 쓰면 소장을 쓰면 이렇게 된다. 다음 시간에는 답변서 부분을 답변서 준비서면 그리고 그 반소와 항소 그다음에 그러니까 청구 취지 청구 원인 변경 신청 이런 걸 모두 합쳐서 한다. 그 답변서 반소장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 신청서 이런 것들은 그 한 번쯤 적당한 시기에 나올 수가 있어요. 왜 나올 수 있냐면 특히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 신청서는 소장을 대충 이상하게 써놔놓고 그리고 변경해보라 이렇게 청구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답변서는 이미 3회 때 앞에 이렇게 그 답변서 간단하게 한번 써보라고 나왔죠, 그죠? 나왔다. 그러니까 그거 그러니까 이런 게 소장만 반드시 나오는 게 아니고 그거 우리가 모의 기록에 보면은 반소장도 한번 나와 있어요. 반소장 그리고 준비서면도 뭐 나올 수도 있어요. 더구나 준비서면은 되게 그 가인법정 변론 경연대에 보면은 준비서면 쓰라는 게 자주 나오는데 그런 거라. 그래서 그거 뭘 의미하는지를 조금 알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변서, 그 준비서면, 반소장, 청구 취지 및 원인 변경서, 그리고 항소. 항소는 딴 거 안 하고 항소 취지. 변경 청구 취지래, 그다음에 취소 청구 취지래. 요거를 공부하는 정도로 해서 그러니까 그 중간고사 이전까지의 그거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수고했습니다.